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노동절 휴장에서 돌아온 뉴욕 증시가 상승세를 지속했습니다. 나스닥 지수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다우지수는 전일 대비 0.25% 상승한 18,538로 거래를 마쳤고 S&P 500 지수는 0.30% 오른 2,186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나스닥 지수는 0.50% 오른 5,275를 기록하면서 최고치를 다시 썼습니다. 지난달 미국의 ISM 서비스 지수가 6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하면서 둔화세를 나타냈습니다. 미국 공급관리자협회 ISM에 따르면 지난 8월 중 미국의 서비스업 구매 관리자 지수는 51.4로 전달의 55.5에 비해 4.1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시장 예상치도 밑돌았고 2010년 2월 이후 가장 저조한 수치였습니다. 국제유가가 산유국의 가격 안정 조치 가능성이 오락가락한 탓에 혼조 양상을 보였습니다. 미국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서부 텍사스산 원유 10월 인도분은 지난주 마지막 거래일보다 0.9% 오른 배럴당 44달러 83센트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유럽 주요국 증시가 미국의 서비스 지표에 대한 실망감으로 약세로 마감했습니다. 영국 런던 증시의 FTSE 100 지수는 전일 종가보다 0.78% 떨어지면서 이틀째 하락했고 프랑스 파리 증시의 다크 40 지수 역시 전일 종가 대비 0.24% 빠졌습니다. 반면 독일 프랑크푸르트 증시의 닥스 30 지수는 0.14% 상승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1부 진행의 최은정입니다. 노동절 휴장에서 돌아온 미국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일제히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미국의 경제 지표가 부진하게 나오면서 기준금리 인상 우려가 줄어들었다는 평가를 받았는데요. 특히나 나스닥 지수는 5,275로 거래를 마치면서 사상 최고치를 다시 경신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에너지주가 가장 많이 올랐고요. 유틸리티 업종도 1% 이상 강세를 보였습니다. 자, 어제 국내 증시에서 코스피 지수는 2,066포인트까지 올라오면서 연중 최고치를 이틀째 다시 경신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외국인들의 순매수가 지수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하락한 종목보다는 상승한 종목 수가 적었지만 삼성전자가 2.3%나 오르면서 지수를 위쪽으로 끌어올렸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자, 오늘 9월 7일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글로벌 이슈 분석하고 장 대응 전략까지 짜봐야겠죠. 출발 증시와이드 1부 지금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글로벌 이슈 분석하고 장 대응 전략까지 짜보겠습니다. 오늘 수요일인데요. 수요일을 책임지시는 마켓 리더는 신한금융투자증권 곽상준 PB팀장님입니다. 화상으로 연결해볼게요.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곽상준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첫 번째 이슈부터 좀 보겠습니다. 오늘 미국에서 발표된 서비스업 지표가 예상치를 밑돌면서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좀 낮췄다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미국 증시가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오늘 발표된 경제지표 어떻게 해석하고 계신지부터 좀 여쭤볼까요? 지금 ISM에서 나오는 제조업 지수도 지난주에 그랬고 서비스업 지수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일부러 그렇게 한 것처럼 이번 달 들어오면서 갑자기 뚝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사실 그동안의 흐름으로 봐서는 이렇게까지 뚝 떨어질 거라고 예상을 안 했는데요. 오늘 ISM 미 공급자관리협회 미국 서비스업 제조업 지수는 51.4 나왔습니다. 물론 50
이상이기 때문에 확장 국면이죠. 50 이하는 이제 위축 국면, 수축 국면인데, 그런데 이게 전달 대비 비교해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예상치 대비 비교해 보셔야 되는데요. 전달에 55.5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예상치도 55는 될 것이다라고 봤었거든요. 그런데 51.4가 나왔죠. 그러니까 예상이나 전달치에 비해서 뚝 떨어진 그런 흐름들을 나타내었어요. 그러니까 미국의 경기 흐름들이 그렇게 썩 좋지 않다는 거예요. 물론 공급자관리협회에서 만들어낸 지수입니다만 지수가 오래되었기 때문에 신뢰성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낮아졌기 때문에 그렇다면 뭐 경기 과열을 지금 우려할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실물 경기 흐름은 그렇게 썩 좋지 않다. 그렇다면 과열을 막기 위한 금리 인상을 미국에서 시도해야 되느냐, FOMC에서 시도해야 되느냐라는데 아무래도 시장에서는 의문이 따르겠죠. 당연히 그러면 미국 금리 인상 안 할 가능성이 이번 9월 달에 높아졌다. 뭐 하긴 할 것 같은데 이번 9월 달은 아닐 것 같다라는 전망을 당연히 하게 되죠. 이제 21일로 얼마 남지 않은 시점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지수가 상승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경기가 좋아서 지수가 상승한 게 아니고 뭐 이미 다 아시다시피 금리 인상 안 할 것 같으니까 이렇게 지수가 상승한 건데, 이번 나왔던 이 그 서비스업 지수가 어느 정도 나쁘냐면 2010년 2월 이후에 가장 저조해요. 6년 반 만에 가장 저조한 정도 수준의 흐름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주에서 발표했던 제조업 지수와 더불어서 모두 나빠졌기 때문에 금리 인상 그러나 오해하지 않으셔야 될 게 그럼 금리 인상 안 하느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최근에 그 FOMC 자료들과 흐름들, 지표들을 봐서는 올해 중에 한 번 정도 금리 인상할 가능성은 여전히 매우 높습니다. 9월 달 안 하더라도 금리 인상 한 번은 있을 것이다라는 것들 감안하시고 시장 대응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예, 미국의 서비스업 경기지표 발표로 본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에 대한 곽상준 팀장님의 의견을 먼저 좀 들어봤고요. 이제 유가로 좀 얘기를 돌려보겠습니다. 세계 산유량 1, 2위 국가인 사우디아라비아와 러시아가 저유가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상호 협력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최근에 국제유가가 좀 반등할 기미를 보이고 있는데요. 국제유가 상승은 정유주들의 실적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을 텐데 하반기에 국제유가가 조금 더 오를 가능성이 있는 건지 의견을 좀 여쭤볼까요? 네네네. 지금 말씀하셨듯이 그 부분이 중요하죠. 그 세계에서 산유량이 제일 많은 1, 2위 국가가 서로 만났다. 이 부분이 굉장히 유의미한 겁니다. 그러니까 석유 공급 메이저의 국가가 협상 테이블에 앉았다라는 것이 의미가 있는데요. 이게 상시적으로 있었던 거냐?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큰 손이 이거 지금 현재 국제유가 공급량 조절하지 않으면 서로 어렵다라는 인식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게 산유량의 감소로 이어질지 여부에 대해서는 사실 좀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쉽지는 않을 거예요. 다들 재정 상황이 만만치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계속 석유를 팔겠다는 의지는 강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이저 두 국가가 만나서 산유량 공급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라는 건 아무래도 유가를 밑으로보다는 위로 올릴 수 있는 재료임은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러나 실제로 이렇게 만났다고 해서 바로 원유 생산량에 대한 어떤 동결 이런 것들의 합의는 바로 이루어지진 않을 것으로 봅니다. 그게 바로 오늘 유가 흐름에서 나타났는데요. WTI는 상승했고 브렌트는 하락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시장에서도 이미 알고 있는데요. 어쨌든 이런 만남 그리고 또한 서로 간의 의견 교환 이런 것들이 있으면 유가는 상방 쪽으로 자꾸 더 자극을 받는 그런 재료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이슈로 또 넘어가 보겠습니다. 최근에 코스피가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틀간 연중 최고치를 높여가고 있는데요. 어제장에서는 삼성전자가 2.3% 오르면서 지수 상승을 견인했다. 이렇게 분석을 또 하고 있습니다. 자, 코스피 박스피 탈출이라고 하기에는 아직까지는 이르지만 박스권 상단을 조금씩 높여가고 있는 움직임은 나오고 있는 것 같거든요. 자, 지수가 추가 상승할 수 있을지 그 여부에 대해서 좀 여쭤볼 거고요. 만약에 지수가 더 오른다면 시장에서 소외되지 않고 투자 수익을 내기 위해서 어떤 업종, 종목 쪽으로 매기를 좀 집중하면 좋을지 팀장님의 의견 여쭙겠습니다. 네, 처음 서울경제TV 나와서 방송했을 때도 언급을 드렸던 건데, 이게 저점이 계속 올라갈 거라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한국 주식시장 싸고요. 이 싼 흐름들이 반영이 되는 겁니다. 지금 그리고 전체 자금 흐름들을 보면 올해
지금 거래소, 코스피, 코스닥 이 주식시장 입장에서 자금 흐름, 국내 자금 흐름 굉장히 안 좋아요. 그러니까 그 기관들은 계속 팔았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 주식형 펀드 잔고가 이 정도밖에 안 됐던 적이 있었느냐 할 정도로 펀드 잔고가 한번 늘어난 이후 이렇게 연속적으로 이렇게 많이 줄은 적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그 펀드 잔고 계속 떨어졌다. 이건 뭐냐면 국내 기관들은 계속 팔았다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국내 기관들 많이 팔기 좀 어려울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것이 지수의 고점을 올려주는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계속 그 유동성이 늘어났고 돈 가치가 떨어진다는 말씀도 드렸었는데 이것이 반영된 건 부동산 시장인데 주식시장은 전혀 반영이 안 됐어요. 결국 주식시장 반영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주가는 오를 것이다 이렇게 보여주는데 역시 앞장선 게 말씀하셨듯이 삼성전자입니다. 그러면 삼성전자가 지금 상황이 어떠느냐 한번 상황을 봐야 되는데요. 삼성전자가 가장 좋았던 게 다시 휴대폰 시장에서 애플에 뺏겼던 주도권을 가져오면서 안드로이드와 전체 휴대폰 시장에서 세계 1위를 차지했던 2013년입니다. 그때 너무너무 좋았죠. 근데 지금은 어떠냐? 더 좋아요. 근데 여기에 이제 그 상황에 어려움을 당했던 게 갤럭시 노트 7의 폭발이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삼성이 굉장히 대응을 잘했습니다. 사실은 이것으로 인해서 이익은 상당 부분 7천억, 8천억 정도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 이익은 줄어들 가능성이 있겠습니다만 시장에서 신뢰를 얻었다라는 것이죠.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생각보다도 신뢰를 빨리 얻었어요. 전일 빠르게 반등했습니다. 그러니까 월요일도 반등을 했는데 어제는 아주 상승폭이 그래도 눈에 띌 정도의 흐름들이 나왔다라는 것이죠. 결국 뭐냐 하면 삼성전자가 왜 2013년보다 좋냐 이 얘기를 드리냐면 그때는 휴대폰이 60% 이상의 이익을 점유했어요. 그러나 지금 그렇지 않습니다. 40%고 그러면 어디가 또 있느냐? 반도체가 있어요. 원래 삼성전자는 10년 전만 따져보면 반도체 회사입니다. 반도체 주력 회사나 마찬가지로 반도체의 이익에 따라서 전체 이익이 등락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지금은 이익 포트폴리오가 너무 잘 돼 있습니다. 2013년보다 더 좋다라는 것이죠. 그때는 오히려 휴대폰에 쏠렸는데 지금은 휴대폰과 반도체 그리고 디스플레이 이 모두가 고르게 성장하고 고르게 이익을 내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판단하기에는 앞으로 삼성전자 중심의 흐름들이 계속 이어질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200만 원까지 가는 거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렇다면 결국 삼성전자 안 가지고 계신 분들은 시장에서 계속 소외감을 느낄 겁니다. 지수는 올라가는데 왜 내가 보유한 포트폴리오는 이 모양이야?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 포트폴리오의 일부는 당연히 삼성전자를 담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사실은 삼성전자는 위쪽으로 업사이드에 대한 포텐셜이라고 하죠. 상승 가능성 정도가 한 20에서 30%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사실 담기가 만만치는 않습니다만 그러나 그렇게 삼성전자 안 담으면 포트에서 계속적인 소외감을 느낄 수 있겠고요. 그리고 작년과 올 초에 있었던 시장 흐름에서 가장 크게 차이가 나는 게 뭐냐면 이제 대형주군으로 시장이 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수급 세력이 그렇습니다. 수급 세력이 누가 최근에 계속 들어오죠. 올해 들어와서 가장 많은 주식을 샀던 세력은 외국인입니다. 외국인이 들어오면 당연히 아주 작은 코스닥 기업 투자하기보다는 대형 기업에 투자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흐름이고요. 앞으로 대형주의 상대적 강도가 계속 갈 겁니다. 과거에는 성장 중소형주들이 강했다가 이 주식들이 쉬면 대형주가 살짝 갔는데요. 지금은 반대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서 대형주들 중에 저평가 주식들은 계속해서 담는 것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턴어라운드 되는 몇몇 종목들이 있습니다. 조선에서는 이미 어느 정도 시세가 났고요. 건설에서도 그런 흐름들이 나올 겁니다. 이런 쪽도 포트에 담아두시는 것이 시장을 비트하는데 매우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펙에서 산유량 동결을 하게 되면 정유주에도 호재가 될 것 같은데 정유주나 또 금리 인상 가능성으로 오를 만한 은행 업종은 어떻게 보세요? 정유주 같은 경우는 유가 자체가 올라가는 것은 평가이익 측면에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재고를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유가가 올라가면 평가이익이 늘어난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분명히 유리하지만 핵심은 뭐냐? 정유주의 핵심은
정제 마진이에요. 그러니까 원유를 배럴로 그냥 덩어리로 갖고 와서 그것을 정제해서 휘발유를 만들거나 디젤을 만들거나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 마진 차가 커야 됩니다. 근데 최근에 이 마진 차가 좀 줄어드는 흐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한국의 그 SK 이노베이션이라든가 그리고 뭐 에스올 이런 회사들은 이제 상당히 저평가입니다. 그래서 그 유가가 올라서 주가가 오르는 쪽보다는 저평가이기 때문에 저평가가 제대로 된 가치를 회복하는 흐름에서 주가 상승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충분히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한국은행주 최근에 많이 올랐죠. 그 하나금융이나 이런 회사들이 많이 올랐습니다. 이 회사도 마찬가지인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금리와 관련된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만 싸요. 한국 은행주들이 진짜 쌉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여러 섹터 업종 간에 이렇게 따져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자동차 부품 업종과 더불어서 한국에서 가장 싼 섹터 업종을 뽑아보려면 은행 업종 눈에 띕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싸기 때문에 주가가 당연히 올라갈 것이고요. 지수에 대한 느낌을 부담을 많이 느끼시는데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2,000 깨지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아주 큰 이벤트 안 나면 2,000포인트 안 깨질 거고요. 옛날에 우리가 1,000포인트 보듯이 향후에 2,000포인트 보시게 될 거예요. 그리고 올해 안에 그 역사적 고점인 2,200포인트를 깨려고 시도하는 흐름들을 또한 보시게 될 겁니다. 한국 주식시장 여전히 굉장히 저렴하고요. 아니 위기 상황도 아닌데 장부가치 근처로 주가가 움직인다는 건 좀 웃기는 얘기예요. 지금 세계적으로 돈의 양이 많아져서 자산의 가격이 표시 가격이 오르는 겁니다. 이거는 주가가 상승하는 거라고 표현하기는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꼭 감안하시면서 가셔야 되고요. 2,000포인트니까 높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어렵고요.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오늘 저희 회사의 데일리에서도 언급이 됐던 내용인데요. 이제 기관애들이 공격적으로 팔기가 어려운 상황들로 점차 가고 있습니다. 기관에서 나올 그 물량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일정 수준이 딱 지나가면 소위 말하는 박스권의 고점을 돌파하게 되면 지수 상승이 상당히 쉬울 것이다. 그런데 왜 그 시장 대응은 어려울 것이냐. 지금 삼성전자 너무 사고 싶거든요. 기관 외국인들은. 포트에 예전보다 많지 않아요. 비어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 사고 싶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금은 유입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주식 팔고 그걸 사야 되는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중소형주 어렵고 그 삼성전자만 좋으면서 그러니까 또 삼성전자 좋으니까 지수가 좋은 그래서 나는 소외되는 그런 흐름들이 당분간 계속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속으로 쭉 가지는 않겠지만 이 큰 흐름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이런 패턴이 반복되는 흐름들이 계속될 것이다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예,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내일 선물옵션 동기 만기일인데요. 외국인들의 수급 상황이 증시를 뒤흔들어 놓을지 간단하게 좀 의견 여쭤볼까요? 네,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최근에 매수를 한 것으로 선물시장에서 알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큰 충격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 현물지수의 움직임이 그렇게 크지 않았기 때문에 수익 실현에 대한 욕구도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그 현물 지수가 조금 많이 더 올라간다면 약간의 선물 쪽에서 반대급부의 영향은 좀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큰 폭은 아닐 것이다. 이런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요일에 마켓 리더와 함께했습니다. 신한금융투자증권의 곽상준 PB팀장님의 의견 들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국내외 시장 쟁점을 이슈 리더들을 통해서 들어보는 시간이죠. 이슈 리더 시간인데요. 오늘의 주제부터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첫 번째 이슈부터 보겠습니다. 애플의 아이폰 7이 우리 시각으로 내일 새벽 2시에 공개가 된다고 합니다. 하루 차이로 LG전자의 V20도 공개가 되는데요. 자, LG의 V20, 애플의 아이폰 7, 삼성전자의 갤럭시 노트 7 이렇게 프리미엄 폰 시장에서 3파전을 벌일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향후 시장은 어떻게 움직이게 될 건지 잠시 뒤 분석해보는 시간 갖겠고요. 자,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세계 산유량 1, 2위 국가인 사우디아라비아, 러시아가 원유 시장 안정에 합의를 했습니다. 이달에 오펙 회의도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산유량 동결의 합의를 이뤄질 수 있을지 이에 대한 의견도 잠시 뒤에 전문가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수요일이죠. 수요일의 이슈 리더는요. 아데나 투자자문의 신승용 대표입니다. 화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첫 번째 이슈부터 보겠습니다. 아이폰 7의 발표가 임박해 있습니다. 오늘 LG전자도 V20을 발표하게 될 텐데요. 삼성전자, LG전자, 아이폰, 애플 간의 이런 3파전 구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의견을 좀 여쭤볼게요. 네, 말씀하셨던 대로 오늘 잠시 후 10시면 이제 그 LG전자에서 새로운 그 프리미엄급 폰이죠. V20 지금 발표 예정돼 놓고 있는 그런 상황. 그리고 내일 새벽입니다. 우리 시간으로 새벽 2시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애플 아이폰 7 시리즈의 발표.
과연 이제 그 시장의 관심은 어떤 그 혁신 쪽보다는 아마도 좀 진화가 어떤 방향으로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한 관심, 그리고 일반 저가폰 내지는 중가폰이 아닌 프리미엄급, 말 그대로 새로운 기능이 얼마만큼이나 추가돼서 시장 내 영향을 줄 것이냐, 시장 내에 파급을 갖고 올 것이냐가 지금 현재 시장 내 초미의 관심사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안타깝게도 얼마 전 발표되었던 삼성 갤럭시 노트 7의 리콜 상황,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시장 내 삼성전자의 갤럭시 노트 7의 공백을 과연 애플이 그대로 가져갈 것이냐, 아니면 그 공백을 LG전자의 V20이 메꿔나갈 것이냐라는 그런 또 하나의 관전 포인트도 있다라는 점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이번에 바뀌는 부분들, 삼성전자의 홍채 인식, 방수 방진 기능에 더 나아가서 애플 컴퓨터의 아이폰 같은 경우는 OLED 채택, 그리고 듀얼 카메라를 장착했다라는 거, 그리고 LG전자는 음향 쪽을 좀 강화했다라는 그런 소식, 일단은 여론을 통해서도 알 수 있지 않을까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뱅앤 올ufsen과 같이 이제 그 협업을 하면서 소위 말하는 카메라에 취미가 있는 사람, 그리고 음악에 취미가 있는 사람, 이 두 수요층을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는 그런 새로운 프리미엄급 제품을 만들었다라는 것이 아마도 LG전자에서 지금 현재 부르짖고 있는, LG전자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가장 그들의 V20 시리즈의 강점이 될 것이다라는 부분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아울러서 애플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일단 헤드폰 잭이 없어진다는 그런 이야기가 쏠쏠히 지금 나오고 있죠. 아직 완벽하게 발표가 된 부분은 분명히 아니겠습니다만은 전문가들의 의견을 구해본다라면 최근에 이제 블루투스 헤드폰이 점차 시장의 대세로 자리를 잡다 보니까 점진적으로 블루투스 이어폰과 관련된 그런 기기들이 지금 이제 그 시장 내에 출시가 되고 있다라는 것. 저는 근데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제 갤럭시 노트 7의 공백을 메꾸느냐 안 메꾸느냐, 이 문제도 분명히 있겠습니다만 전반적인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의 수요가 점차 그 성장세가 둔화되어 가고 있다라는 쪽에 조금 더 우리가 좀 포커스를 좀 맞춰보자. 물론 그 새로운 신제품의 출시, 신제품의 발표, 어떤 이벤트임에는 분명합니다. 가장 큰 그림 속에서 본다라면 글로벌 스마트폰의 수요량, 판매량, 작년 같은 경우 2015년이 10.6%의 성장률을 보였다라면 올해 같은 경우는 1.6%의 성장에 그칠 가능성이 클 것이다라는 것. 그것도 그 선진국 시장은 이미 상당 부분 둔화가 이미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 그 둔화세를 메꿔나가서 그나마 1.6%의 성장을 이끌어주는 것이 중국과 인도를 비롯한 전반적인 신흥국에서의 수요 증가 부분이다라는 것. 이 배경에는 사실은 스마트폰의 교체 주기가 점차 길어지고 있고, 실질적으로 시장 내에 어떤 그 임팩트를 줄 만한 새로운 진화가 사실은 더 이상 나타날 것이 상당 부분 찾아보기 어렵다라는 것이 실질적으로 교체 주기가 점차 늘어나는 그런 모습이고, 이런 부분들이 스마트폰의 신규 수요에 대한 성장세를 둔화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라는 점. 그러다 보니까요, 시장 이제 혁신보다는 진화 쪽에 관심. 그다음에 진화라면 새로운 부품과 새로운 어떤 그 성능, 이런 부분이 분명히 가미가 돼야만 할 텐데요. 따라서 오히려 전체적인 스마트폰의 수요, 그보다는 오히려 새로운 신규로 진입되는 부품단, 이 부분에 대한 관심이 오히려 더 맞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부분.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려보면요, 완성품을 만드는 제조사 쪽보다는 오히려 신규 제품을 공급하는 OLED랄지, 아니면 스마트폰 스피커랄지, 아니면 스마트폰의 어떤 그 카메라, 듀얼 카메라를 대부분 이번부터는 이제 그 장착 지금 예정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카메라 모듈을 공급하는 그런 어떤 그 부품주에 대한 관심이 오히려 완성품주에 대한 관심보다 더
바람직한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 좀 해보게 됩니다. 예, 삼성전자의 리콜 사태 이후 LG전자와 애플 역시 신제품 출시가 잇따라 예정이 돼 있는데요. 시장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 투자 팁까지 여쭤봤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최근 유가 반등세가 진행 중인데요. 이번 달 후반에 오펙 회의가 예정이 돼 있습니다. 산유량이 동결될 수 있을지. 자, 산유량 동결에 최대 열세를 쥐고 있는 3대 국이죠. 사우디와 이란, 러시아가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 건지 먼저 좀 여쭤볼게요. 네, 일단 지금 다들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사우디와 러시아 지난번 얼마 전 G20 정상회담 직후 그들이 발표를 했죠. 실질적으로 산유량 동결에 동참 내지는 산유량 국제 유가 안정에 상당 부분 기여를 같이 해보자라는 그런 합의가 있었다라는 점.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이번 9월 말에 있을 오펙 회의에서 사실상 산유량 동결에 대한 기대감을 한껏 키우고 있으며 그로 인한 시장의 반응은 일단 유가의 상승 방향이 당분 조금은 좀 진행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지난 45불을 하향 이탈한 이후 다시금 46불, 47불대로 올라오게 만드는 그런 주요 배경으로 지금 작용하고 있다라는 것 생각을 해볼 필요는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어느 누구도 산유량 동결일지 아니면 산유량 동결 합의의 실패일지 어느 누구도 예언하기는 상당 부분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만은 주변의 상황 지금 현재까지 흘러온 상황들을 조금 좀 생각을 해본다라면 일단 가장 중심축, 핵을 지금 만들고 있는 국가는 결국은 이란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 이란의 엠바고 해제 이후 그들의 산유량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으며 그들의 산유량 이제 어느덧 엠바고 실시 이전의 상황까지 육박해 있다라는 부분. 그들은 지금 상당히 급한 그런 상황. 따라서 유가 동결, 유가 상승을 위해서, 유가 안정을 위해서 산유량을 동결한다라는 쪽에 시장의 대다수의 의견은 상당 부분 어렵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의견이 있고요. 그렇게 해서 한 나라가 여기서 제외가 돼버린다라면 다른 두 국가, 사우디도 그렇고 러시아도 그렇고 마찬가지로 굳이 동결을 할 이유가 없는 그런 상황들도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 일단은 지금 현재는 지켜봐야 될 그런 상황이겠습니다만은 당장은 공급단에서의 상황은 아직은 불안한 상황이 진행되고 있다라는 것. 반면에 수요단 상황을 좀 우리가 좀 계속해서 짚어볼 필요는 있어 보인다라는 것. 특히나 수요단. 중국을 비롯한 신흥국의 수요가 되겠습니다. 최근 중국의 PMI 지표가 50.4를 기록을 하면서 경기 확장 국면으로 진입하는 그런 초입 단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 그렇다라면 일단 수요단이 점차 회복되어가는 그런 모습. 여기에 궁극적으로 산유량의 동결이라는 궁극적인 합의마저 나타나게 된다라면 국제유가 상당 기간 안정세를 보일 그럴 방향성 나타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라고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에는 유동성과 경기라는 측면에서 유동성은 더 이상 확장은 상당 부분 어렵습니다. 유동성, 현재 풍부한 유동성이 지속되느냐 안 되느냐의 여부가 지금 현재 시장의 가장 중요한 화두. 그렇다면 이를 근간으로 해서 계속되는 경기의 회복 내지는 경기의 개선세가 나타나야 될 것이다라는 것.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국제 유가의 방향성을 가장 중요한 힌트로 시장에서는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기억을 해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투자 조언을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코스피가 이틀째 연고점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어떤 투자 전략이 옳겠습니까, 대표님? 네, 저는 지금 이제 시장 상황, 어제 오늘 그렇게 크게 다른 상황은 지금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당장 이제 눈앞에 있는 이슈는 내일 유로존에서 22 통화정책 회의 과연 지금 현재 유동성을 지속을 할 것이냐 아니면 추가로 확대를 시킬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한 관심이 일단 시장에 어떤 이벤트 가장 눈앞에 다가와 있는 이벤트일 것이다라는 부분. 대외적으로는 FOMC 상황이나 이런 부분 변한 것 하나도 없고요. 다만 지난밤에 나타났었던 미국의 ISM 지표, 비제수 서비스 지표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4포인트 정도 하락을 하면서 조금 좀 오히려 금리 인상의 가능성이
지연되는 그런 부분들이 시장의 투자 심리를 그대로 유지시키고 있다. 긍정적인 투자 심리를 유지시키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대내적으로 좀 오히려 눈을 좀 돌릴 필요가 있어 보인다. 바로 M&A 관련 이슈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어제 급작스럽게 시장 내 이런 얘기가 나왔죠. LG화학과 LG생활과학 간의 M&A. 근데 문제는 이렇습니다. 어떤 구체적인 방법이나 시기도 결정된 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LG화학의 주가는 어제 하락을 했고 LG생명과학의 주가는 상승했다. 그 퍼센트도 5%대 비슷한 양상의 반대 방향의 비슷한 어떤 그 수준의 상승과 하락을 보여줬다라는 것. 이 부분 약간 좀 아이러니한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드는데요. 과연 LG화학한테만 불리한 그런 합병일까라는 부분. 과거 LG화학이 1990년대 IT 소재 쪽에 대한 R&D 투자를 활성화시키고 그 부분에 대한 사업을 확장시키는 그런 과정 속에서 시장에서의 우려도 많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이 상황 오히려 LG화학의 주가 상승에 중장기 주가 상승에 가장 중요한 원동력이 되었다라는 점. IT 소재는 당연히 전기차 배터리겠죠. 그렇다면 앞으로 시장에서 삼성그룹의 삼성바이오로직스와 마찬가지로 LG화학, 새로운 바이오 산업을 그들의 3대 중심축, 하나의 성장축으로 삼을 가능성이 있기에 LG화학, 당장 성급한 어떤 그 LG 생활과학도 그렇고요. 성급한 어떤 그 접근은 당장 좀 위험스러울 수 있겠습니다만 중장기적으로 LG화학에서 과연 바이오 업종을 어떻게 그들이 꾸며 나가는지 그리고 어떻게 개선시켜 나가는지 어떻게 활성화시켜 나가는지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핵심거리일 수 있다라는 것.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추석 연휴가 다음 주부터 시작이 되죠. 중국 역시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중추절 연휴, 국경절 연휴까지. 그러면 중국의 소비재 우리가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요. 중국 관련된 어떤 그 소비재 그리고 전반적인 소재 관련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IT 업종, 소재 업종, 금융주 그리고 중국 관련 소비주에 우리가 계속해서 관심을 기울일 필요는 있어 보인다라는 그런 말씀 아울러서 드리고 싶습니다. 예, 어제 M&A 이슈가 있었죠. 중장기적으로는 LG화학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계시고요. 또 중국의 연휴로 인해서 중국 소비 관련주에도 매기를 집중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조언을 하셨습니다. 수요일에 이슈 리더와 함께했습니다. 아데나 투자자문의 신승용 대표의 의견 들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수급 리더 시간인데요. 먼저 어제장 수급 동향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으로 가봅니다. 코스피 지수가 어제 상승을 보였었죠. 2066포인트로 거래를 마치면서 연 이틀째 영고점을 높였습니다. 외국인들이 2699억 원 매수 우위를 기록하면서 지수를 끌어올렸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반면에 기관이 3000억 원 차익 실현 매물을 내놨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상황 보겠습니다. 어제 코스닥 지수는 4거래일 만에 소폭 내리면서 679로 거래를 마쳤었는데 역시 개인만이 사줬네요. 1000억 원 정도 매수 우위가 기록됐고요. 기관과 외국인은 각각 720억 원, 190억 원 정도 차익 실현 매물을 내놨습니다. 이어서 어제자 기준으로 거래소 내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어떤 종목을 샀는지 쇼핑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제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들은 삼성전자를 가장 많이 담았는데 어제 삼성전자가 2.3%나 급등을 했었죠. 이어서 SK하이닉스, 현대차, LG생활건강 순으로 매수한 것으로 집계가 됐고요. 기관은 어제 5%나 급등을 했던 현대모비스를 가장 많이 담았고 이어서 SK하이닉스 또 현대차에 대해서는 외국인과 함께 순매수한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쇼핑 종목 보겠습니다. 어제 외국인과 기관이 가장 많이 산 종목이 역시 대장주인 셀트리온이었습니다. 어제 셀트리온 2% 정도 올랐었는데요. 이어서 외국인들은 한일전공과 뉴트리 바이오텍 순으로 매수했고요. 기관은 ICD 또 MC넥스, K맥 등도 관심을 보였습니다. 어제장 수급 특징주 분석해 볼 텐데요. 오늘 수요일입니다. HMC 투자증권의 최희승 차장님을 전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코스피 시장이 굉장히 분위기가 좋은데요. 어제장에서는 어떤 종목이 눈에 띄셨는지 수급 특징주 분석해 보겠습니다. 네, 일단 거래소 시장에서는 현대모비스가 상당히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어제도 4.7% 급등이 나왔고 이틀 동안 거의 9% 가까운 상승이 나왔습니다. 지금 현대모비스가 종가 기준으로 28만 원 위로 이제 올라온 게 거의 2년 만에 올라온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또 2년 만에 신고가를 좀 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또 기관이 연일 계속 매수를 해주고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지금 현재 모멘텀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은 멕시코 공장이 지금 가동에 들어가면서 기아차 생산을 대응하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 글로벌 OE 공급 확대를 위한 북미 생산 거점으로 지금 계속해서 지금 생산 캐파를 확대해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전망도 상당히 좀 긍정적이다라고 보는 것 같고요. 실적 개선세도 좀 완연합니다. 작년에 비해서 엄청나게 실적이 올라간다 이렇게 보기엔 좀 어렵겠지만은 완연한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실적을 가지고 크게 모멘텀 삼기는 좀 어렵겠지만 최소한 실적으로 발목 잡힌 일은 없겠다라는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또 삼성전자의 대체 종목으로 또 각광을 받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삼성전자가 사실 가파른 상승세가 나오면서 160만 원대 후반까지 지금 올라갔었는데 이후에 최근 한 달 동안에 코스피 시장에서 삼성전자 1조 원 넘게 매도가 나왔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그래서 대체 종목으로 어떤 포트를 집어넣을 것이냐. 최근에 보면 글로비스도 많이 들어갔고 모비스 자동차 쪽에 상당히 좀 매수가 많이 들어오는 모습인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또 모비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포트폴리오 확대 측면에서 또 이해를 해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차장님께서도 삼성전자의 대안으로 현대 모비스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시는 거죠? 대안으로 모비스가 계속해서 올라간다. 그럼 삼성전자를 계속 팔고 모비스를 계속 사느냐. 이런 개념으로 보기는 어렵고요. 삼성전자 1조 원 매도한 돈을 얘네들이 소위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주식 투자할 때 1억을 내가 투자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은 1억이 만약에 2억이 됐어요. 그래서 1억을 차익 실현을 했습니다. 그 돈을 다시 정기예금에 갖다 넣겠습니까? 결국은 다시 주식시장에서 돌릴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어떤 종목을 살까? 생각을 해보면 대체 종목으로 많이 못 올랐던 자동차 쪽이라든가 이등주 SK 하이닉스라든가 그 이외에 반도체 종목 이런 쪽으로 이제 포트를 확대해 나가는 거죠. 사실 외국인이나 기관이나 개인들하고 생각 똑같습니다. 그네들이라고 해서 다르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와 똑같은 생각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갑자기 주식하던 돈 빼가지고 정기예금 넣을 거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그 돈은 주식시장에 계속 맴도는데 어디로 갈 것이냐 측면에서 봤을 때는 현대모비스라든가 이런 대체 종목으로 포트폴리오가 확대된다라는 측면을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주가가 가파르게 올랐는데 지금 현대모비스 가격 여전히 싼 구간인가요? 가격이 싸다 비싸다라고 사실 제가 어떤 밸류에이션 하는 건 좀 의미가 없을 것 같고요. 다만 지금 추세나 수급 상황을 봤을 때는 추가적인 상승은 충분히 가능하다. 30만 원대까지는 충분히 진입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1차적인 목표가는 32만 원 정도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목표가를 좀 듣고 싶었어요. 현대모비스 최희승 차장께서는 32만 원까지 1차적인 목표가 열어두고 계시다는 말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고요. 이어서 코스닥 수급 특징주 보겠습니다. 어떤 종목이 눈에 띄셨습니까? 네, 사실 코스피에 비해서 코스닥이 썩 좋은 모습은 아닌데요. 예. 어제도 외국인 기관이 동반 매도가 나오고 개인들만 1,000억 이상을 매수해줬는데 계속 수급 특징주로 올라오는 종목들 보면은 크게 바뀌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어제는 또 눈에 띄었던 건 셀트리온이 외국인 기관 매수 각각 1위로 지금 올라와 있는 상태인데 셀트리온은 계속 얘기가 나오는 부분이지만 또 혹시라도 또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서 잠깐 좀 짚어드리면은 지금 램시마가 이번에 특허 소송에서 승소를 하면서 10월부로 이제 미국에서 출시를 할 수 있게끔 되었고요. 지금 램시마의 오리지널 버전이 글로벌 제약사 얀센에서 나오는 관절염 치료제 레미케이드인데 램시마가 미국 FDA 승인이 이제 상반기에 나왔고요. 최근에는 이제 앞서 말씀드린 얀센과의 이제 특허 소송에서 승소를 해서 10월 달부터 이제 판매 가능합니다. 불과 이제 다음 달인데 이미 초도 발주 물량은 미국으로 수출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미국에서 아직 팔리진 않지만 물량이 이미 나가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또 지금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20조 정도 규모의 이제 시장 규모로 지금 알려져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셀트리온은 약 10% 정도의 MS를 가져오겠다라는 게 목표고 어차피 이 판매사는 지금 파이저랑 계약이 돼 있기 때문에 파이저는 세계 2위 제약사입니다. 그래서 파이저의 마케팅력이 충분하기 때문에 목표가 달성되지 않을까라고 이제 보는 거고 그로 인해서 지금 시가총액도 거의 13조를 향해서 지금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또 유럽에서는 이미 램시마를 처방받는 환자 수가 지속적으로 계속 증가를 하고 있고 올 연말까지는 대략 한
13만 명 정도 수준. 이게 지금 2014년도부터 이제 처방이 일어났는데 계속해서 환자 수가 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미국 사람들이라고 해서 다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유럽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다르지 않을 것 같고, 그래서 램시마의 어떤 그런 돌풍이 미국에서도 좀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이제 예측을 하고 있고요. 지금 시가총액이 상당히 고평가가 아니라는 그런 논란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지금 셀트리온이 이제 12조 원에서 13조 원 사이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하지만 이제 한미약품 같은 경우에 보면은 시가총액이 6조, 한미사이언스가 한 7조에서 8조 정도, 14조 정도인데, 셀트리온은 지금 신약 쪽이 아니라 바이오 시밀러 쪽이기 때문에 시가총액이 상당히 높지 않느냐라고 보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우리나라에서는 어쨌든 가장 확실하게 바이오 시밀러를 수출해서 성과를 바로 낼 수 있는 거에 대한 프리미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 대장주로서의 그 밸류에이션은 좀 고평가를 좀 받고 있는 것 같고요. 어쨌든 이런 부분들은 실적으로 미국에서 판매하는 부분이 실적으로 좀 준다면은 그 시가총액은 인정을 받을 수 있을 것 같고, 미국에서 좀 형편없는 성적을 거둘 경우에는 지금 현재 시가총액은 거품으로 인식될 수 있는, 결국은 실적으로 보여줘야 된다. 아직까지 셀트리온 실적은 지금 현재 시총을 논리적으로 설명하기에는 분명히 부당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으로 반드시 좀 증명을 해줘야 되고, 이런 부분들은 이제 올해가 아니라 내년에 아마 판가름이 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수급 특징주 분석해봤습니다. 현대모비스에 이어서 코스닥 대장주인 셀트리온이었고요. HMC 투자증권의 최희승 차장님의 의견 들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출발 증시와이드 1부는 여기서 마치고요. 저희는 잠시 뒤 2부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